상파울루의 새벽은 끈적한 습기를 머금은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미의 거대한 심장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밤새도록 뿜어낸 열기를 식히지 못한 채 희뿌연 안개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룬 파울리스타 대로의 화려함. 이면에는 산등성이를 따라 위태롭게 들어선 빈민가 파벨라의 불빛들이 마치 꺼져가는 잔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공존하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스위트룸 안은 바깥의 소음과는 단절된 채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워크스테이션. 냉각팬이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과 가끔씩 들리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율주행 엔지니어 강희준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상파울루의 전경을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푸른 빛을 내며 떠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소스 코드와 함께 최근 유행과 세계은행에서 발행한 경제보고서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의 정점을 경험하고 브라질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새벽의 길 수석 엔지니어로 부임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자신의 완벽한 알고리즘이 무질서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거대한 시험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시선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 47페이지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태어난 나라이자 지금은 철저히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분석하려 노력하는 대상인 대한민국에 대한 지표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108개 개발도상국 중에서 중진국 함정을 완벽하게 탈출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단 하나의 사례로 한국을 꼽고 있었습니다. 1961년 당시 브라질의 1인당 GDP는 210달러였고 한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35,000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보고서는 자기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그 보고서의 문장들에 담긴 감동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뱉는 비과학적인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이 냉전시대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미국의 전략적 원조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아래에서 부품처럼 소모되었던 노동자들의 희생이 빚어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 세대가 겪었을 그 지독한 가난과 헌신을 데이터 뒤에 숨겨진 비효율의 역사로 정의하며 스스로를 그들과 분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정교하게 설계된 아키텍처와 자본의 효율적인 투입뿐이었습니다. 이준은 자신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지스의 핵심 로직을 점검하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지스는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예측 시스템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리다와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는 수조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산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이 기술은 그에게 있어 불확실한 인간의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LNG 운반선 시장의 80%를 장악했다는 지표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정교한 공정관리와 대규모 자본 투입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결과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이나 위기 앞에서의 단결력 같은 요소들은 그의 연산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다시 화면 속의 브라질 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몰입했습니다.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잠재력의 땅이었으나 수십 년째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이 나라의 실패 원인이 기술적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져온 이 정교한 시스템이 상파울루의 거친 도로 위에서도 마치 정해진 궤도를 달리는 열차처럼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준의 오만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기술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행간을 읽지 못했습니다. 94달러에서 35,000달러로의 도약은 단순한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이 멈춰버린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맨손으로 길을 냈던 사람들의 설명할 수 없는 의지가 개입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끄고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상파울루의 거친 소음들, 즉 노후한 버스의 엔진 소리와 정체불명의 외침들은 그의 완벽한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내일부터 시작될 첫 번째 도로 주행 테스트가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파울루의 짙은 안개 속에서 대한민국의 뜨거웠던 70년. 역사가 담긴 보고서만이 홀로그램의 잔상으로 남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외곽의 테스트 트랙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평선 위로 떠오른 태양은 벌써부터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자신의 자부심이 집약된 자율주행 테스트 카인 이지스-1의 조수석에 앉아 메인 제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 설치된 수억 원 호가하는 DAR 센서는 초당 수백만 개의 레이저 펄스를 쏘아 올리며 주변 360도의 모든 지형 지물을 정교한 3D 정구름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알고리즘이 오늘 전 세계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 기술의 압도적인 정밀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시연회에는 글로벌 투자사 블랙스톤 파트너스의 핵심 인물인 로버트 윌리엄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차량의 외관을 후어본 뒤 이준에게 냉소적인 어조로 오늘 테스트의 난이도를 상기시켰습니다. 브라질의 도로는 실리콘밸리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로버트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인공신경망이 수십억 마일의 가상주행을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주는 가볍게 태블릿을 터치하여 주행 시작 명령을 내렸고 차량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이준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차량은 차선을 정확히 유지했고 신호등의 변화에 맞춰 부드럽게 감속하고 가속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객체 인식률은 99.9%를 유지하며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차량이 잘 닦인 트랙을 벗어나 상파울루의 실제 도심 외곽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도로는 이준의 알고리즘이 학습했던 규격화된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대한 포트홀로드 홀과 페인트가 다 벗겨져 보이지 않는 차선, 그리고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오토바이 부대들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리의 상인이 수레를 끌고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이지스의 센서는 수레를 인지했지만 수레에 쌓인 불규칙한 형태의 물건들을 장애물로 분류해야 할지 차량으로 분류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연신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뒤이어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노후한 트럭이 뿜어내는 검은 매연은 카메라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산을 수행했지만 실제 현장의 무질서는 논리적인 추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이지스-1은 교차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서로 충돌하며 시스템이 위험 판정을 내리고 주행을 포기한 것입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댔고 이준의 모니터에는 시뻘건 오류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준은 당황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로버트 윌리엄의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조용히 태블릿을 덮으며 한국의 기술은 여전히 유리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일지 모르나 세상을 이해하고 복잡한 맥락을 읽어내야 하는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전히 1위에 머물러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버트의 비판은 이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이 철저한 공정관리와 반복 숙달의 결과물이라고 믿어왔기에 독창적인 사고와 철학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실패는 곧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차량을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무질서했습니다. 낡은 버스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지나가고 사람들은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서로의 눈빛을 읽으며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알고리즘에 무엇이 빠졌는지 고민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이주는 밤새도록 로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식은 완벽했고 하드웨어 성능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현지의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사를 다룬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94달러라는 절망적인 수치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여전히 그것을 통계적 오류 혹은 시대적 운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뿌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안에서 홀로그램으로 떠있는 코드들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은 상파울루의 거친 도로 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1등과 정답만을 강요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정답이 없는 거대한 혼돈이 놓여 있었고 그의 차가운 논리는 그 혼돈을 뚫고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에스프레소 잔을 만지며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가이드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르투르였습니다. 그는 이준의 초췌한 안색을 보며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르투르는 이준이 겪고 있는 좌절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준에게 상파울루의 방거리를 잠시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은 내키지 않았지만 방 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견디기 힘들어 아르투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준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파울루의 밤하늘에는 한국의 밤하늘과 닮은 듯 다른 별들이 무수히 떠 있었고 이준은 그 별빛 아래에서 자신의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트랙에서의 처참한 실패 이후 강희준을 감싼 것은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총화로 불리며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기록된 첫 번째 완전한 불능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의 차가운 정적조차 고통스러워하던 그에게 노엔지니어 아르투르는 조용히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상파울루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르투르의 개인 작업실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준의 코끝을 찌른 것은 쾌쾌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기계, 기름의 향기 그리고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은 정적의 냄새였습니다. 아르투르는 서가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이준의 앞에 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반세기 전의 것으로 보이는 누런 종이 뭉치와 빛바랜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럽게 그 종이들을 넘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교하게 그려진 자동차 엔진의 단면도와 알 수 없는 한국어 메모들이었습니다. 아르투르는 그 자료들이 1970년대 한국의 기술 연수생들이 브라질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남기고 간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은 그 낡은 도면들 사이에서 유독 붉은 펜으로 거칠게 동그라미가 쳐진 숫자 76%를 발견했습니다. 아르투르는 그 숫자에 담긴 처절한 역사를 이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자립을 위해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품의 국산화율을 76%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자동차 조리, 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엔진 설계도 한 장 없었고 강판을 찍어낼 프레스 기계조차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부품을 조립해 파는 것에 안주하던 이들에게 76%라는 숫자는 불가능을 넘어선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이준은 도면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계도 위에는 계산식보다 많은 눈물 자국과 지우개질로 인해 종이가 얇아진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변변한 연구소조차 없어 천막을 치고 밤샘 작업을 이어갔으며 도면을 그릴 종이가 부족해 달력 뒷면에 설계를 그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아르투르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선진국 엔지니어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을 때 밤마다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하며
엔진의 실린더 하나, 나사 하나를 직접 깎고 다듬었습니다. 아르투르는 이준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76년 마침내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와 기술의 격차라는 거대한 장벽을 오직 인간의 도끼와 염원으로 뚫고 나온 승전보였습니다. 도면 한쪽에는 한국어로 반드시 우리 손으로 달리게 하겠다는 글귀가 거칠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 글귀에서 자신이 설계한 차가운 알고리즘 이지스에는 결여되어 있던 뜨거운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이 도면 속의 선배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넘사벽 1위, 지표들 반도체 점유율 68%, LNG선 시장 86%와 같은 수치들은 정교한 시스템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이 낡은 도면 속에 담긴 처절한 사투가 수십 년간 축적되어 만들어낸 기적의 연장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94달러라는 비참한 현실에서 35,000달러라는 풍요로 가는 길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면허 취소라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면서도 스스로를 파괴하며 새로운 길을 냈던 자기 파괴적 혁신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르투르의 작업실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밤이 깊어갔지만 이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브라질의 도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고 시스템 뒤에 숨어 안전한 정답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면 속의 선배들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서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이준은 낡은 도면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보며 차가운 수식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내면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은 밤새도록 아르투르의 작업실에 머물며 50년 전 엔지니어들의 숨결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메모 속에는 오늘날 세계 1위의 방산 기술과 원전 기술의 뿌리가 되는 집요한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와 가슴만을 연료로 삼아 달렸던 그들의 기록은 이준의 오만했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인간의 의지, 수치가 계산할 수 없는 절실함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는 한 이지스는 결코 거친 현실의 도로를 달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아침 해가 아르투르의 작업실 창가에 스며들 무렵 이준은 가방 속의 낡은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수치심이 조금씩 책임감과 경외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독점력을 갖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동력 삼아 스스로를 혁신해온 위대한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유산을 이어받은 후예로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으며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르투르는 이준을 낡은 지프차에 태우고 상파울루 도심을 벗어나 내륙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평선 끝까지 붉은 흙먼지가 휘날리는 거대한 철광석 채굴 단지였습니다. 이준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산 전체를 깎아내며 파헤쳐진 거대한 구덩이와 그 안을 개미처럼 오가는 거대 덤프트럭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철도 선로 위로 가득 실린 철광석들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가진 압도적인 축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철광석뿐만 아니라 남대서양 심해에서 쏟아져 나오는 석유와 광활한 대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브라질은 신이 내린 모든 자원을 거머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르의 표정은 그 풍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어둡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채굴장을 내려다보며 이준에게 자원의 저주라는 경제학적 역설을 나지막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땅 밑에 묻힌 막대한 자원은 국가에 손쉬운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풍요가 독이 되어 사람들의 혁신 의지를 잠재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을 교육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대신 땅을 파서 자원을 내다 파는 손쉬운 길을 선택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자원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국가 경제는 뿌리째 흔들렸고 제조업은 외국 기업들의 안방을 내준 채 부품 조립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주는 아르투르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읽었던 UN 보고서의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현황은 브라질과는 정반대의 극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사실상 없음, 철광석 전량 수입 의존, 에너지 자급률 최하위권. 그것은 한 나라가 경제 발전을 시작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자 절망적인 결핍의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결핍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울 연료가 없었기에 사람의 지식을 태워 기술을 만들었고 내다 팔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의 숙련도를 팔아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기에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자산이자 희망이었던 셈입니다. 아르투르는 차를 돌려 인근의 폐쇄된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이준을 안내했습니다. 한때는 외국 거대 자본이 들어와 활기가 넘쳤을. 그곳은 이제 녹슨 기계들과 깨진 유리창만이 남은 유령 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 장벽을 쳤지만 정작 그 안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키우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실책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수출이라는 냉혹한 세계 시장의 경쟁 속으로 기업들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술 자립을 하지 못하면 지원을 끊겠다는 서슬. 퍼런 정부의 압박은 기업들을 생존을 위한 자기 파괴적 혁신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주는 폐공장의 차가운 철문을 만지며 한국이 기록한 경이로운 수치들의 이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 4.93%,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연수 세계 1위.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보루이자 매 순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함이 빚어낸 처절한 생존 지표였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땅 밑을 파 내려갈 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뇌세포를 파 내려가며 보이지 않는 기술의 근맥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주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오만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통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시스템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결핍에서 오는 갈증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사냥을 게을리하지만 굶주린 늑대는 눈보라 속에서도 먹잇감을 찾아 수천 리를 달리는 법이었습니다. 94달러라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세계 1위의 반도체와 조선. 강국이 된 동력은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지독한 결기였습니다. 이주는 브라질의 붉은 대지 위에 서서 자원이 없어 고통받았던 자신의 선조들이 오히려 그 결핍 덕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인한 인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르투르는 상파울루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와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준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속에 묻힌 검은 액체나 붉은 돌덩이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눈을 빛내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라 결핍을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주는 다시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상파울루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이준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하던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철학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유약한 시스템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과 결핍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한국적 생존력을 담은 코드를 구상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데이터가 아닌 심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핍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혁신 국가로 만든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에너지원이었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패를 빌미로 압박을 가해오던 로버트 윌리엄과의 최종 협상은 상파울루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로버트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고서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강희준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지스가 가진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탱할 시스템의 부재를 공격하며 아주 헐값의 기술을 매각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서구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와 더불어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비웃는 오만함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이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한국이 한때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사실을 들먹이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이라며 당시 한국인들이 벌였던 행동들을 비성적이고 감상적인 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버트의 눈에는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국민들의 움직임이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은 로버트의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르투르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낡은 영상 속 장면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8년 초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날에 전국의 은행마다 끝도 없이 이어졌던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아이의 돌반지를 들고 나온 젊은 부부, 남편의 유품인 금리를 떼어온 할머니, 결혼 반지를 내놓은 신혼부부, 그리고 평생 모은 훈장을 들고 나온 퇴역 군인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준은 로버트를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27톤에 달하는 금을 모았던 그 사건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나라가 망하게 둘 수 없다는 지독한 주인의식과 개인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적 DNA가 발현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회복에 최소 7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을 때 한국은 단 2년 만에 보란듯이 IMF 체제를 졸업하며 구제금융 전액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준은 로버트가 그토록 신봉하는 서구의 자본 시스템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한국의 역사는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는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준은 오히려 그 원리에 어긋나는 힘이야말로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뚫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신뢰와 단결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시스템의 결함을 메우고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아르투르는 이준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브라질의 상황과 대비되는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브라질 역시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부유층은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기에 바빴고 서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승객들이 자신의 짐을 챙겨 먼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을 퍼내고 구멍을 막아 결국 배를 다시 띄어 올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아르투르에게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준은 로버트가 내민 매각 제안서를 보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로버트는 기술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진 혁신의 의지를 헐값에 소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이 브라질의 도로 위에서 멈춰 섰던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로 환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현장의 맥락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반도체부터 방산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것은 단순히 똑똑한 엔지니어들 때문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금반지를 빼냈던 그 마음들이 기술의 모든 공정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협상장의 분위기는 이준의 당당한 태도에 눌려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준은 로버트에게 지금 당장의 기술적 오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기술에 깃든 민족의 자존심은 결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의 제안서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기술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해 보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산의 계승자로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준은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의 상파울루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무질서하고 거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이제 이준은 그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금반지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며 줄을 섰던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의 알고리즘 속으로 녹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져보며 이제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설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시스템을 초월하는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넘사벽의 혁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과의 날 선 대립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온 강희준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정적과 모니터의 푸른 잔상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쌓아 올린 이지스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응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천재라 칭송받으며 구축했던 그 코드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적 완결성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준의 눈에는 그것들이 거친 현실의 폭풍을 막아내지 못하는 화려한 유리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르투르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낡은 도면들과 위기 앞에서 금반지를 꺼내 들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손가락을 전체 삭제 딜리트 올키 위에 올렸습니다. 이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화면 가득 메우고 있던 수백만 줄의 코드가 한순간에 사라지며 커서만이 깜빡이는 공백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와 안주하고 싶었던 성공의 기억을 통째로 부정하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가 한국의 기적을 분석하며 사용했던 핵심 용어인 자기 파괴적 혁신이 이준의 방 안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발목 잡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 현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야말로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음을 그는 몸소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커피 한 잔으로 잠을 쫓으며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정돈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상파울루의 거친 노면과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을 시스템의 기본 상수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1970년대 설계도 한 장 없이 무모하게 자동차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던 선배들의 집념과 궤를 같이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외국 기술진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내 독자 엔진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준 역시 안전한 실패보다는 위험한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오류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류와 혼돈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도록 알고리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준의 눈은 충혈되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그는 코딩의 행간마다 자신이 배운 역사의 교훈을 새겨 넣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 맞서 단 3개월 만에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이뤄냈던 한국 기업들의 기적적인 속도감, 그리고 세계 원전 시장의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에서 승전보를 울렸던 방산과 원전 분야의 집요한 공정관리 철학을 알고리즘의 논리에 투영했습니다. 이준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DNA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밤이 수차례 지나가고 새벽별이 돋아날 때까지 이준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컵라면과 수십 잔의 에스프레소 잔이 책상 위에 쌓여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이 새로운 이지스가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단 30초 만에 행정서류를 발급하며 국민의 시간을 돌려주듯 그의 자율주행 기술 역시 거친 도로 위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과 자유를 돌려주는 고귀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이준은 화면에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했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자발적 대응 로직이었습니다. 이제 이지스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현장의 맥락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유연한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부도 사태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았던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컴파일이 완료되고 모니터에 성공 석세스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떴을 때 이준은 비로소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충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엘리트 의식의 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왔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더 단단하고 깊어진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로버트 윌리엄이 그토록 비하했던 한국식 기술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생명력을 가진 것인지, 그리고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사람의 의지 하나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만들어냈는지 시연장에서 똑똑히 보여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주는 아르투르가 빌려준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파울루의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도시의 실루엣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이해하고 공존해야 할 거대한 생태계로 다가왔습니다. 이주는 자신이 밤새 써 내려간 코드들이 단순한 숫자와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써 내려온 기적의 연대기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일 있을 최종 테스트에서 기술이 아닌 역사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스로를 파괴하여 다시 태어난 이준의 눈빛은 상파울루의 새벽 하늘보다 더 차갑고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의 최종 시연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단순히 정해진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라 상파울루에서 가장 혼잡하고 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기로 유명한 도심의 아베냐, 이피랑가 구간을 실시간으로 통과해야 하는 가혹한 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거물들과 로버트 윌리엄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장에 집결했고 수많은 외신 기자가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생중계하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태어난 테스트카 이지스-넥스트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량 내부의 모니터에는 지난밤 이준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새롭게 써 내려간 코드들이 푸른 빛을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창밖의 비구름을 보며 1953년 전쟁 직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폐허 속에서 내일을 걱정해야 했던 이름 모를 선배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7천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는 기술. 강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달려온 이들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차량은 서서히 거친 도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불투명해졌고 도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이지스-넥스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조원 가치의 최첨단 센서들은 빗줄기라는 노이즈를 뚫고 주변 지형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집약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는 초당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며 인공지능이 현장의 맥락을 0.001초 단위로 읽어내도록 도왔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심장이 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상파울루의 빗줄기 속에서 이준의 차량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난코스로 꼽혔던 노후 구간에 진입하자 상황은 더욱 극악해졌습니다. 신호체계가 고장난 교차로에서 수십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뒤엉켰고 한쪽에서는 대형 버스가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들어왔습니다. 지켜보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지스-넥스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심어놓은 자기 파괴적 혁신 로직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실시간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며 최적의 회피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LNG 운반선 건조 기술로 세계 시장의 86%를 점유한 한국 조선업의 정밀함과 폴란드의 대규모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방산 산업의 견고함이 알고리즘으로 승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비하했던 한국식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기계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1976년 도면 한 장 제대로 없던 시절에 1년 반 만에 독자 모델 포니를 만들어냈던 선배들의 기적을 지금 자신이 재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94달러라는 절망의 숫자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AI 산업의 필수 부품과 최첨단 원전 수출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작은 차량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마침내 도착 지점인 상파울루 시청 광장에 부드럽게 멈춰 섰을 때 현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완벽한 주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급브레이크도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도 없었습니다. 시계가 멈춘 듯한 침묵을 깬 것은 현지 엔지니어들과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였습니다. 이주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로버트 윌리엄과 마주했습니다. 로버트는 패배를 인정한 듯 고개를 숙였고 이주는 그에게 데이터 시트가 아닌 한국의 역사가 담긴 보고서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자원도 땅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혁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패하면 끝이라는 절벽 끝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결과라고 말입니다. 67달러짜리 페어를 35,000달러의 기술 제국으로 바꾼 원동력은 땅속의 자원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혜와 가슴속에 든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진 넘사벽의 독점력이 단순히 부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뒤 아르투르는 이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젊은이들에게도 이 뜨거운 기적의 DNA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은 아르투르의 손을 잡으며 기술은 공유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오직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상파울루의 빗줄기는 어느덧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70년의 시련을 이겨내고 전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주는 그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조국이 일궈낸 기적이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상파울루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창밖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구름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희주는 기내 좌석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지난 몇 주간 브라질에서 겪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복기하며 깊은 상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아르투르가 선물한 1970년대의 낡은 기술 노트와 자신이 새롭게 설계한 이지스-넥스트의 핵심 데이터가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처절한 투지와 미래의 최첨단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위대한 여정의 압축판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한반도의 영공으로 진입하자 구름 사이로 서해안의 풍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 밤낮 없이 불을 밝히는 공단들의 불빛은 이준에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그에게 그것은 단지 효율적인 산업시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불태웠던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가 경악하는 넘사벽의 독점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주는 비행기 좌석 앞에 달린 모니터에서 실시간 경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중동까지 뻗어나가는 K-방산의 승전보 그리고 유럽 한복판에서 입증된 한국 원전의 압도적인 경쟁력까지 지표들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이제 그 숫자들보다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의 뜨거운 용접 열기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조선소 노동자들, 수원의 연구실에서 수백 끼를 라면으로 때우며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젊은 과학자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금반지를 빼들었던 민초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이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공항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K-컬처의 화려한 영상들을 보며 이제 대한민국의 힘은 제조업과 기술을 넘어 사람의 감성까지 움직이는 전방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딛고 일어선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생명력과 진정성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주는 귀국 후 첫 행보로 자신이 부임했던 연구소가 아닌 어린 공학도들이 꿈을 키우는 대학교의 강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기술적인 수식 대신 자신이 브라질에서 보았던 낡은 도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108개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력이 되었던 자기 파괴적 혁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진 세계 1위의 지표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선배 세대의 위대한 유산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이준은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지스-넥스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는 자신들의 앞선 기술로 되돌려 주겠다는 기적을 일궈낸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눔의 시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로 이준의 결단에 화답했고 강당안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찬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준은 연구소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 위에 아르투르가 준 낡은 노트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새로 써 내려갈 다음 세대를 위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문장을 첫 페이지에 적어 넣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진정한 목적지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변하지만 그 기술을 일궈낸 불굴의 정신과 공동체적 사랑은 영원히 흐른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며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부신 불빛들은 더 이상 이준에게 차가운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4달러의 기적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위대한 거인들의 고동 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그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준은 형용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안의 거인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진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확신하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뜨거운 불꽃 속에서 있던 분들, 수원 연구실에서 수백 끼를 집에 못 가고 반도체를 깎던 분들, 논밭에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진 뒤에 돌아오던 분들. 그분들이 67달러짜리 나라를 7억 달러짜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이 기적이라 부른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브라질 최고의 경제학자가 밤을 새워 읽고 눈물을 흘린 108개의 나라 중 단 하나.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전쟁 폐허 위에서 시작했지만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한국인이었고 그게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DNA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